홀로 딸을 키우던 아버지가 눈 속에서 의식을 잃은 재벌가 여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자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피 묻은 하얀 드레스, 도랑에 처박힌 차의 신부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눈보라를 뚫고 도망치다 텅 빈 도로 위에서 의식을 잃었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한 낯선 남자, 호라비에게 발견되었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깨어났지만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겼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시속 90km의 속도로 달리던 차가 도로를 이탈했다. 서유진은 미처 반응할 틈도 없었다. 핸들이 손에서 빠져나갔고 바퀴는 빙판 위에서 접지력을 잃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쇠가 찌그러지고 유리가 수천 개의 파편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눈을 떴다. 머리가 윙윙 울렸다. 눈앞은 흐릿한 얼룩들로 가득했고 온몸이 쑤셨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갈비뼈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비명을 지르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얀 드레스에 피가 묻어 있었다. 자신의 피인지 다른 사람의 피인지 알 수 없었다. 에어백은 이미 바람이 빠져 있었고 앞 유리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몰아쳐 온통 새하얀 세상이었다. 유진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어깨로 문을 밀자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지만 문이 겨우 열렸다. 밖으로 기어나온 그녀는 눈더미 위로 쓰러졌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덮쳐왔고 드레스는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은 눈에 덮여 사라져 있었다. 차는 도랑에 처박혀 있었고 헤드라이트는 깨져 있었다. 주위는 온통 숲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문득 핸드폰이 떠올랐다. 핸드폰이 필요했다. 유진은 다시 차 안으로 기어들어가 핸드백을 찾아 핸드폰을 꺼냈다. 액정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전원은 켜지지 않았다. 젠장. 그녀는 핸드폰을 내던지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뒤로. 알 수 없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울부짖었으며 눈발이 얼굴을 때렸다. 추위는 뼈 속까지 파고들었다. 드레스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고 하이힐은 눈 속에 푹푹 빠졌다. 움직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것이다. 유진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아주 느리게.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몇 분, 혹은 몇 시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이 가빠지고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집이었다. 유진은 걸음을 재촉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계속 걸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다. 작은 목조 주택이었다. 창문에서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진은 현관까지 걸어가 계단을 올랐고 문을 두드렸다. 아주 약하게. 기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더 크게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는 플란넬 셔츠를 입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유진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세상이 흐릿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붙잡는 남자의 손이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따스한 온기에 잠에서 깨어났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나무로 된 대들보, 희미한 램프 불빛. 여긴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입고 있는 것은 자신의 옷이 아니었다. 따뜻한 플란넬 셔츠, 남성용인 듯 아주 컸다. 드레스는 사라져 있었다. 패닉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누가 내 옷을 벗긴 거지? 여긴 어디야? 그때 문이 열리고 아까 그 남자가 들어왔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만지지 마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목이 아팠다. 남자는 멈춰 서서 두 손을 들어 보였다. 진정해요. 해치지 않아요. 유진은 그를 쳐다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긴 어디죠? 당신은 누구예요? 내 드레스는 어디 있어요?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여긴 제 집입니다. 현관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젖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요. 그대로 뒀으면 얼어 죽었을 겁니다. 내 옷 당신이 벗겼어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목숨이 위험했어요. 드레스는 말려서 다른 방에 뒀습니다. 유진은 침묵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물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이름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은 안 됐다. 미나요. 그녀는 거짓말했다. 김미나. 미나 씨, 알겠습니다. 저는 박건우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유진은 잡지 않았다. 건우는 손을 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눈보라 속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유진은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사고를 당한 것 같던데. 침묵. 미나 씨, 전 적이 아닙니다. 그냥 돕고 싶을 뿐이에요. 유진은 처음으로 그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눈가에 깊은 주름, 수염에 섞인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선했고 위협적이지 않았다. 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났어요. 차에서 빠져나와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불빛을 보고 문을 두드렸고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한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열도 높았고요. 해열제를 드렸더니 거의 꼬박 하루를 잤습니다. 하루요. 네. 유진은 일어나려고 했다. 머리가 핑 돌았다. 건우가 그녀를 부축했다. 천천히요. 안정이 필요합니다. 가야 해요. 내 차는 어디 있죠? 여기서 5km쯤 떨어진 도랑에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발견했어요. 완전히 부서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핸드폰은 못 봤어요. 차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신 핸드폰 좀 빌려줘요. 전화해야 해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다. 통신이 안 됩니다. 눈보라 때문에 선이 끊겼어요. 기지국도 작동하지 않고요. 유진은 패닉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30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길이 눈으로 막혀서 갈 수 없어요. 제설 작업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사나흘은 걸릴 겁니다. 사나흘.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연락도 두절된 채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이다. 유진은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알겠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길이 뚫릴 때까지만 머물게요. 물론입니다. 건우는 일어섰다.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고요. 전 아래층에 있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유진은 방을 둘러보았다. 단순하고 깨끗한 나무로 된 가구들. 사치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평선까지 온통 새하얀 세상. 그녀는 정말로 이곳에 갇혔다. 유진은 침대로 돌아와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결혼식에서, 아버지에게서, 약혼자에게서 그토록 증오했던 모든 삶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쩌란 말인가? 신분증도, 돈도 없이 낯선 남자의 집에 갇혀버렸다. 바보 같은 년. 문이 벌컥 열렸다. 유진은 깜짝 놀랐다. 문 앞에는 10살에서 1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붉은 머리, 죽은 깨, 그리고 심각한 표정. 아이는 유진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다. 유진은 몸을 바로 세웠다. 내 이름은 미나야. 너는? 하늘이요. 예쁜 이름이네. 하늘이는 웃지 않았다. 엄마는 낯선 사람이 여기 있는 거 싫어했을 거예요. 유진은 얼어붙었다. 엄마, 과거형이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돌아가셨어요. 침묵. 미안해.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하늘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오래전 일이에요. 아이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래 머물지 마세요. 아빠한테 골칫거리만 늘어날 테니까. 그리고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유진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엄마를 잃고 아빠와 단둘이 고립된 채 살아가는 아이. 경계심 많고 차가운 아이. 유진은 그 기분을 이해했다. 엄마가 가족을 버리고 폭군 같은 아버지와 자신만 남겨두고 떠났을 때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드레스를 찾았다. 의자에 걸려있는 드레스는 깨끗하게 말라 있었고 핏자국도 지워져 있었다.
유진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디자이너의 드레스 원단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삶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뺐다. 결혼식에서 아직 끼지도 못한 약혼 반지였다. 손톱만 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는 약혼자의 선물. 아니, 정확히는 그의 아버지가 준 선물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 거래였으니까? 유진은 반지를 드레스 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건우의 셔츠를 입은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건우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하늘이는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돌아보았다. 미나 씨, 건우가 말했다. 앉아요. 국 좀 먹을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하늘이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이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요? 하늘이가 물었다. 기억나. 차가 미끄러졌고 걷다가 의식을 잃었어. 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유진은 얼어붙었다. 하늘아,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건우가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아빠. 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런 산길을 달려요? 건우는 식탁에 그릇을 놓았다. 밥이나 먹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하늘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식사했다. 유진은 음식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하늘이의 말이 맞았다.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조만간 그들은 파고들기 시작할 것이다. 질문을 던지고 진실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녁 식사 후 유진은 설거지를 도왔다. 하늘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건우가 그릇을 닦고 있었다. 고마워요, 유진이 말했다. 도와주고 음식도 주고 모든 게 다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 말씀을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유진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 건우 씨, 저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긴 안전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약속하죠.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진심이 느껴졌다. 고마워요. 밤에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울에 남겨두고 온 것들을 생각했다. 아버지, 약혼자, 하객들, 열리지 못한 결혼식, 스캔들, 수치, 그리고 분노. 아버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회사를 합병하기 위해 돈 때문에 결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도망쳤고 결국 이곳 질문하지 않고 그저 도와주기만 하는 낯선 남자의 집에 오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건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 신호일지도 모른다. 단 며칠만이라도. 유진은 눈을 감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아침은 고함 소리로 시작되었다. 유진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하늘이의 큰 목소리에 잠이 깼다. 아이는 누군가와 다투고 있었다. 건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유진은 일어나 건우가 차에서 찾아준 청바지와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하늘이가 팔짱을 낀 채 얼굴이 빨개져 서 있었다. 건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하늘이는 그녀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좋은 아침. 건우가 돌아보았다. 미나 씨, 앉아요. 팬케이크 먹을래요? 고마워요. 유진은 자리에 앉았다. 하늘이는 계속 서 있었다. 하늘아, 앉아. 건우가 말했다. 저 아줌마가 여기 있는 동안은 싫어요? 건우는 한숨을 쉬었다. 하늘아, 이미 다 얘기했잖니. 미나 씨는 손님이야. 이에 바르게 행동해. 낯선 사람이잖아요. 엄마는 낯선 사람 싫어했어요. 유진은 식탁 밑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싸움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늘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불편한 거 이해해. 미안해.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할게. 하늘이는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말요? 정말. 아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유진에게서 멀리 떨어진 식탁 끝자리에 앉았다. 건우가 꿀을 곁들인 팬케이크 접시를 놓았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진이 가장 먼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다. 건우 씨, 제가 뭐 도울 일 있을까요? 집안일이라도요?
건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고 싶어요. 너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요. 그럼 청소 좀 도와줄래요? 도구는 창고에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를 찾아갔다. 대걸레, 양동이, 걸레를 찾아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집에는 가정부가 있었고 아파트에는 청소 서비스가 있었다. 지금 그녀는 서툴고 느리게 바닥을 닦고 있었다. 하늘이가 지나가다 멈춰서서 지켜보았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유진이 돌아보았다. 뭐가? 대걸레 물기를 더 꽉 짜야죠. 너무 축축하잖아요. 얼룩 남겠네? 유진은 바닥을 보았다. 정말로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보여줄래? 하늘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요? 난 할 줄 모르니까. 넌 할 줄 알잖아? 아이는 망설였다. 그러다 대걸레를 받아들었다. 이렇게요. 꽉 짜서 둥글게 닦지 말고 직선으로 닦아야 돼요. 유진은 보면서 기억했다. 알겠어. 고마워. 하늘이는 대걸레를 돌려주고 가버렸다. 유진은 하늘이가 가르쳐준 대로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다. 1시간 후, 바닥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깨끗해졌다. 건우가 지나가다 보고 말했다. 잘했네요. 고마워요. 유진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점심에는 요리를 시도했다. 건우가 식재료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간단한 국 레시피를 주었다. 유진은 레시피를 읽으며 따라하려고 애썼다. 채소를 삐뚤빼뚤, 느리게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조용히 욕을 내뱉었다. 하늘이가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손 베었어. 어디 봐요. 하늘이가 다가와 손가락을 살폈다. 깊게 베이진 않았네요. 잠깐만요. 따위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고마워. 유진이 말했다. 하늘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는 떠나지 않고 서서 유진이 칼질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요리 전혀 못해요.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전혀. 왜요? 배운 적도 없고 필요도 없었어. 그럼 누가 요리했는데요? 유진은 멈칫했다. 단순하지만 위험한 질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늘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요? 요리할 줄 아는 사람들. 하늘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국은 맛이 없었다. 너무 짰고 채소는 덜 익었다. 하지만 건우는 한 그릇을 다 비우며 말했다. 처음 치고는 괜찮네요. 유진은 믿지 않았지만 그의 거짓말에 감사했다. 하늘이는 말없이 얼굴을 찡그리며 먹었지만 끝까지 다 먹었다.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하다가 유진은 컵을 깨뜨렸다. 건우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괜찮아요. 유진은 깨진 조각들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컵일 뿐인데요. 그는 빗자루를 가져와 치우는 것을 도왔다. 유진은 자신이 바보 같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대 기업을 경영하고 수백억 원짜리 협상을 주도하며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고 없이 설거지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녁에 하늘이는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옆에 앉아 책장에서 찾은 책을 읽고 있었다. 하늘이는 무언가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뭐가 잘 안 돼? 유진이 물었다. 하늘이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수학이요. 안 풀려요. 보여줘봐. 하늘이는 망설이며 공책을 내밀었다. 유진이 보니 간단한 퍼센트 문제였다. 이건 전체에서 부분을 찾는 문제네. 봐. 먼저 100으로 나누고 그 다음 퍼센트를 곱하면 돼. 그녀는 풀이 과정을 보여주었다. 하늘이는 주에 깊게 보았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유진은 미소 지었다. 천만에. 하늘이는 다시 문제에 집중했다. 스스로 문제를 풀었다. 정답이었다. 풀렸어요. 아이가 놀라며 말했다. 잘했어. 하늘이는 유진을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차가움 없이 거의 다정한 눈빛이었다. 똑똑하네요. 고마워. 넌 어디서 배웠어? 유진은 굳었다. 또 질문, 또 위험. 도시에서. 오래전에. 어디요? 하늘아, 손님한테 너무 캐묻지 마라. 부엌에서 건우가 말했다. 하늘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가까웠다. 아슬아슬했다. 밤에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하늘이와의 대화, 그 질문들을 생각했다. 아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그 신뢰는 거짓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면 하늘이는 다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유진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진실은 모든 것을 파괴할 테니까. 셋째 날, 유진은 케이크를 구워보려 했다. 레시피는 간단했다. 건우는 나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은 재료를 섞어 오븐에 넣고 기다렸다. 20분 후, 타는 냄새가 났다. 그녀는 오븐팬을 꺼냈다. 케이크는 까맣게 타서 연기를 피우고 있었다. 유진은 펜을 든 채 울고 싶었다. 건우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또 망쳤어요. 그가 케이크를 보았다. 온도 설정을 잊었군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건우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다 그래요. 유진은 그를 쳐다보았다. 화 안 나요. 뭐 때문에요? 음식 가지고요. 그냥 음식일 뿐인데 세상 끝난 것도 아니고요. 유진은 가슴속 무언가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사소한 실수에도 소리를 질렀다. 약혼자는 약한 모습을 경멸했다. 하지만 건우는 그저 웃으며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했다. 그녀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뭐가요? 친절해서요. 건우는 멋쩍어 했다.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유진은 실수로 하늘이의 그림을 망가뜨렸다. 아이가 식탁 위에 두고 간 그림이었다. 유진이 식탁을 치우다 실수로 물을 쏟았다. 그림은 젖어서 물감이 번졌다. 하늘이가 들어와 그것을 보고 굳어버렸다. 뭐 한 거예요?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로. 하늘이가 다가와 그림을 집어들었다. 그림은 손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아빠 주려고 그린 선물이었단 말이야. 3일 동안 그렸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유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하늘아,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바보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모든 걸 망쳐. 하늘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다 망쳐놨어. 알아. 미안해. 내가 새로 그려주거나 사주거나 아니면 주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하늘이는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건우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 하늘이는 그에게 달려갔다. 아빠, 저 아줌마가 아빠 주려고 그린 내 그림을 망쳤어요. 건우는 딸을 안아주며 유진을 엄하게 쳐다보았다. 유진은 무릎 꿇은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건우는 한숨을 쉬었다. 하늘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니. 진정해. 우리 같이 새로 그리자. 하지만 이건 특별한 거였단 말이에요. 새로운 건 더 멋질 거야. 약속할게. 하늘이는 흐느꼈지만 점차 진정되었다. 유진은 바닥에 앉아 젖은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기서도 어디서든 항상 모든 것을 망친다. 건우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미나 씨, 괜찮아요.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당신에게 중요한 걸 망쳤어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손대는 건 뭐든지 부서져요. 건우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미나 씨? 뭘 숨기고 있는 거죠? 유진은 침묵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건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눈보라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눈이 그치고 바람도 멎었다. 해가 떴다. 건우가 말했다. 내일이면 제설차가 와서 길을 치울 겁니다.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된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약혼자에게로, 그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저녁에 하늘이가 유진에게 다가왔다. 미나 언니, 내일 정말 갈 거예요? 아마도. 하늘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저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유진은 놀랐다. 왜? 하늘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언니랑 있는 게 좋아요? 숙제도 도와주고, 내가 실수해도 소리 안 지르고 가르쳐주고. 유진은 목이 메었다. 아빠도 좋지만
아빤 수학도 모르고 그림도 못 그리잖아요. 언니는 잘하잖아요. 유진은 아이를 힘껏 껴안았다. 고마워. 그 말 정말 나한테 중요해. 하늘이도 처음으로 그녀를 마주 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건우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밤에 유진은 창가에 앉아 별을 보며 선택의 기로에 놓인 자신을 생각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의 모든 것을 걸 것인가.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에서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다. 돈 때문도, 지위 때문도 아닌 그냥 그녀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아침에 유진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에 잠이 깼다. 제설차가 느리고 체계적으로 길을 치우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건우는 창가에 서서 제설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그가 돌아보았다. 좋은 아침. 저녁쯤이면 길이 완전히 뚫릴 겁니다.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건우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말 떠나고 싶어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마침내 미나가 인정했다. 원한다면 더 있어도 돼요? 유진은 그를 쳐다보았다. 왜요? 전 집만 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모든 걸 망치잖아요. 건우가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 집을 바꾸고 있어요. 하늘이가 더 자주 웃어요. 나도 그렇고요. 우린 오랫동안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당신과 함께 있으니 그런 기분이 들어요. 유진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건우 씨,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거짓말했어요. 많은 거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건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 손은 육체 노동을 한 손이 아니에요. 너무 곱죠? 행동이나 말투도 그렇고요. 당신은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부유하고 성공한 세상. 유진은 시선을 떨궜다. 네. 왜 도망쳤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사업 합병 때문에요. 저는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강요했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기 딸이 아니라고 하셨죠.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전 결국 동의했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식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돈 때문에 자신을 팔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무작정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멀리. 건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러다 사고를 당했고 당신 집을 발견했어요. 이름도 거짓말했어요. 그들이 날 찾아서 다시 데려갈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당신은 날 도와줬는데 난 당신을 속였어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다. 속인 게 아니에요. 숨었던 거지. 그건 다른 겁니다. 유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화 안 나요. 아니요. 이해해요. 그가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나, 아니, 진짜 이름이 뭐예요? 유진이요. 서유진. 유진 씨, 저도 도망친 사람입니다. 결혼식은 아니지만 고통으로부터요. 그는 그녀의 손을 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제 아내는 3년 전에 죽었어요. 암이었죠. 빠르고 공격적인 암. 우린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이는 어렸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언제 돌아와? 라고 묻는데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유진이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전 서울에서 건축가로 일했습니다. 좋은 직장, 돈, 경력. 하지만 아내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았던 곳, 모든 구석이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그곳에요. 건우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를 팔고 이 외딴 곳에 집을 샀습니다. 사람들과 기억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요. 그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죠. 쉬워졌어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모르겠어요. 쉬워지진 않았지만 하늘이는 나아졌어요. 매일 밤 울던 아이가 이젠 울지 않아요. 살기 시작했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예요. 건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좋은 여자고요.
비록 요리는 못하지만 유진은 눈물 사이로 웃었다. 그들은 창가에 서서 손을 잡고 말없이 서 있었다. 하늘이가 내려오다 그들을 보고 멈춰섰다. 두 사람 사귀어요. 건우와 유진은 당황하며 손을 놓았다. 아니야, 건우가 황급히 말했다.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하지만 손잡고 있었잖아요. 하늘아. 아이는 유진을 쳐다보았다. 언니, 안 갈 거죠? 유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잘 모르겠어? 하늘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가지 마세요. 제발. 언니랑 있는 게 좋아요. 꼭꼭 엄마 같아요. 유진은 얼어붙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하늘아, 난 내 엄마를 대신할 수 없어. 아무도 그럴 수 없어. 알아요. 하지만 옆에 있어줄 수는 있잖아요. 나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유진은 아이를 껴안았다. 노력해볼게. 약속해. 하늘이는 그녀를 힘껏 안았다. 건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은 빠르게 지나갔다. 유진은 집안일을 돕고 점심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전보다 나았다. 하늘이가 옆에서 가르쳐주며 도왔다. 그들은 실수를 보며 함께 웃고 고쳐나갔다. 저녁에는 셋이서 벽난로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책을 읽었고 건우는 나무를 깎아 새 선반을 만들고 있었다. 유진은 그저 앉아서 정적을 즐겼다. 가면도 긴장도 없는 진정한 평온이었다. 유진은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늘이가 하품을 했다. 아빠, 저 잘래요? 그래. 잘 자렴. 잘 자요. 하늘이는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잘 자요. 유진 언니 처음으로 진짜 이름을 불렀다. 유진은 마주 안았다. 잘 자, 우리 예쁜이. 하늘이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둘만 남았다. 건우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남고 싶어요. 네. 왜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여기서는 제 자신이 되는 기분이 들어요. CEO도 재벌 딸도 아닌 그냥 서유진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서울을 떠났을 때 그들은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았다. 건우 씨, 혹시 아내분 돌아가신 후에 다른 사람 만난 적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한번 시도해봤어요. 아내가 죽고 1년 후에 이웃마을 여자였는데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잘 안 됐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내가 보였고 계속 비교하게 되더군요. 그 여자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불공평한 일이었죠. 건우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다신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어중간한 사람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생각했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건우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당신과는 모든 게 달라요. 비교하지도 과거를 떠올리지도 않아요. 그냥 느껴요. 유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뭘 느끼는데요? 건우는 몸을 기울였다. 당신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나 일주일이 아니라 더 오래. 유진은 숨을 멈췄다. 건우 씨, 저는 약속할 수 없어요. 제 인생은 복잡해요. 아버지가 날 찾고 있고 약혼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들이 날 찾으면 찾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선 아무도 못 찾아요. 유진은 그의 깊고 진실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그에게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건우도 응답하며 그녀를 안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들은 벽난로 앞 정적 속에서 오랫동안 입을 맞췄다. 입술을 떼었을 때 유진은 그의 어깨에 기댔다. 무서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뭐가요? 이게 진짜가 아닐까 봐. 꿈에서 깨면 모든 게 사라질까 봐. 건우는 그녀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이건 진짜예요. 약속해요. 그들은 서로를 아는 채 불꽃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평온을 느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길은 완전히 뚫렸다. 건우가 말했다. 마을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선 통신도 되고요.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을 겁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유진 씨, 건우가 불렀다. 전화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전화하면 강제로 끌려갈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을 거고 약혼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날 데려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건우가 다가왔다. 당신은 성인이에요. 그들이 강요할 순 없어요.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인맥도, 돈도, 권력도 있어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녀는 건우를 바라보았다. 전 여기 남고 싶어요. 당신과 하늘이와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건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능해요. 하지만 확신해야 해요. 이건 잠시 머무는 게 아니니까.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확신해요. 좋아요. 그럼 남아요. 유진은 그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그들은 아침 햇살 아래 현관에서 서로를 안고 서 있었다. 하늘이가 창밖을 내다보다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날들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유진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요리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도왔다. 하늘이는 인내심 있게 유머를 섞어가며 그녀를 가르쳤다. 건우는 작업실에서 주문받은 가구를 만들었다. 유진은 그를 도와 사포질을 하고 페인트 칠을 했다. 저녁에는 셋이 모여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눴다. 유진은 이렇게 마음이 가벼웠던 적이 없었다. 일주일 후 하늘이가 물었다. 유진 언니, 영원히 여기 있을 거예요. 유진은 건우를 쳐다보았다. 그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유진이 말했다. 너희가 원한다면? 하늘이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껴안았다. 원해요. 정말 원해요. 유진은 웃으며 마주 안았다. 건우가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다. 그들은 거의 진짜 가족처럼 셋이서 함께 서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만간 과거가 그녀를 찾아올 것이고 그때는 다시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잠든 후 건우와 유진은 현관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다. 건우 씨, 만약 그들이 날 찾으면 어떡하죠? 유진이 물었다. 못 찾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땐 내가 곁에 있을게요. 지켜줄게요. 데려가지 못하게 할게요. 유진은 미소 지었다. 나의 수호천사. 언제나. 그들은 별빛 아래 정적 속에서 입을 맞췄다. 유진은 행복을 느꼈다. 깨지기 쉽지만 진짜 행복. 이 행복이 최대한 오래 지속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것이 변했다. 건우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일기예보를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갑자기 유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결혼식 사진이 클로즈업되었다. 앵커가 말했다. 경찰은 서정혁 회장의 딸 서유진 씨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자신의 결혼식 당일 실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산악지역으로 향하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행방에 대한 정보에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건우는 화면을 보며 굳어버렸다. 하늘이가 방으로 들어오다 텔레비전을 보았다. 아빠, 저거 유진 언니잖아.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건우는 대답 없이 문 앞에 창백하고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유진을 쳐다보았다. 건우 씨, 설명할 수 있어요. 당신 재벌 딸이었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내 말 못했어요. 무서워서. 하늘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저 아줌마 또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건우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침묵했다. 유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건우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나가요. 그가 차갑게 말했다. 유진은 얼어붙었다. 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건우 씨, 안 돼요. 제발 나가. 그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유진은 뒷걸음질 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늘이도 조용히 울고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유진은 재킷과 신발을 챙겨 현관으로 나갔다. 뒤돌아보며 말했다. 모든 게 미안해요. 건우는 대답 없이 문을 쾅 닫았다. 유진은 어둠 속 현관에 홀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길을 걸었다. 눈이 발밑에서 뽀드득거렸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건우는 그녀를 쫓아냈고 하늘이는 울었다. 몇 주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거짓말 때문에, 아니, 수많은 거짓말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건우의 집은 나무들 뒤로 사라져 있었다. 창문의 불빛도 꺼져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다시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10km 정도?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것이다. 1시간 후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옆에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갔다. 나이 든 남자였다. 아가씨, 괜찮아요. 이 밤의 길에서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은 억지로 미소 지으려 애썼다. 마을로 가는 중이에요.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밤에 위험하게. 타요. 데려다 줄게요. 유진은 차에 탔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데웠다. 남자는 말없이 운전하며 힐끗힐끗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쪽 산에서 왔어요. 그가 산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잠시 머물렀어요. 남자는 더 묻지 않고 마을까지 데려다 준 뒤 호텔 앞에 내려주었다. 조심해요. 고맙습니다. 유진은 호텔로 들어가 방을 잡고 기적적으로 제키대 남아있던 지갑에서 현금으로 계산했다.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깨져서 작동하지 않던 핸드폰을 꺼내 프런트에서 충전기를 빌려 연결했다. 몇 분 후 핸드폰이 켜졌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수백 개의 메시지, 아버지, 약혼자, 비서들, 친구들. 유진은 아버지의 메시지를 열었다. 어디냐? 당장 전화해. 유진아, 이건 미친 짓이야. 돌아와. 가문의 수치다. 용서 못해. 내가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널 찾을 거고 넌 후회하게 될 거다.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 온 것이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곧 가겠다.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뉴스를 검색해 기사를 찾았다. 도망친 신부, 산악 지역에서 목격돼. 현지 주민들은 서유진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 주택에 머물렀다고 제보고 현지 주민 중 누군가가 현상금 때문에 제보한 것이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던지고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모든 게 끝났다. 아버지가 그녀를 찾아내 강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잘 알았다.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야 했다. 어디든 멀리. 하지만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건우 씨는? 하늘이는?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건우는 그녀를 쫓아냈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작별 인사도 마지막 설명도 없이 떠날 수는 없었다. 아침에 유진은 건우의 집으로 돌아갔다.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지 않았다. 건우 씨, 하늘아, 제발 문 좀 열어줘요. 정적만이 흘렀다. 유진은 집을 돌아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건우는 식탁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하늘이는 옆에서 그를 안고 있었다. 둘 다 울고 있었다. 유진은 창문을 두드렸다. 건우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와 문을 열었다. 가요. 건우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아니, 당신은 또 거짓말했고 우리를 이용했어. 이용한 거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거짓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야. 무서웠어요.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믿어주지 않을까 봐, 받아주지 않을까 봐 무서웠어요. 당신은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 내 대신 결정했지? 다른 이름을 댔을 때처럼. 유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하늘이가 창가로 다가왔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언니, 약속했잖아요. 안 떠난다고, 속이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하지만 매일 속이고 있었지? 언니는 미나가 아니잖아요. 재벌 딸이고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왜 그런 척했어요? 유진은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그 삶은 감옥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어. 감정까지 속인 건 아니야. 그건 진짜였어. 하늘이는 울었다. 하지만 거짓말했잖아요. 엄마도 안 떠난다고 약속했고 사랑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다 죽었어요. 다들 약속하고 다들 속여요. 유진은 손을 뻗었다. 하늘아, 난 내 엄마가 아니야? 엄마를 대신할 순 없어. 하지만 난 여기 있고 내가 허락한다면 어디도 가지 않을게. 하늘이는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건우는 말없이 유진을 쳐다보았다. 건우 씨, 당신의 분노도 아픔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줘요. 당신은 재벌 딸이야. 난 외딴 곳에서 가구를 만드는 목수고. 우리 세상은 어울릴 수 없어. 내가 당신의 세상을 선택했어요. 내 세상을 버리고 파혼하고 도망쳤잖아요. 이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건우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유진 씨, 당신을 이해해요. 정말로. 당신도 나처럼 고통에서 도망쳤지. 하지만 차이점은 난 거짓말하지 않았고, 당신은 나에게, 하늘이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다시 믿을 수가 없어요. 위험을 감수할 수도 없고요. 나에겐 딸이 있어요. 아이는 이미 엄마를 잃는 아픔을 겪었어요. 당신마저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잃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당신은 이미 약속했고 그걸 깼어. 내가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 유진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건우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다. 유진은 눈밭에 무릎 꿇은 채 홀로 남겨졌다. 저녁에 그녀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유진은 받지 않았다. 전화는 계속해서 울렸다. 마침내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이냐? 드디어 받았군. 어디냐? 아버지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내 일이다. 넌 내 딸이야. 가문에 먹칠을 하고 결혼식을 망쳤어. 내가 겨우 한 이사를 설득해서 거래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거래. 모든 게 결국 거래군요. 제 행복도, 제 인생도 아니고 그냥 거래? 어리석은 소리 마라. 행복은 안정이야. 돈, 지위. 한 이사에게는 그 모든 게 있다. 한태민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지나간다. 남는 건 가족, 사업, 유산이야. 유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전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오게 될 거다. 내일 내가 가서 널 데려올 거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 성인이에요. 강요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웃었다. 강요할 수 없다고? 유진아, 내가 누군지 잊었구나. 내 인맥은 어디에나 있다. 난 언제든 널 찾을 수 있어. 그는 전화를 끊었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던졌다. 몸이 떨렸다. 그가 와서 강제로 데려갈 것이다. 그녀는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 유진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고 조용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을 잃었다. 자신의 비겁함과 거짓말 때문에. 그녀는 메모지와 펜을 꺼내 건우에게 편지를 썼다. 오랫동안 쓰고 지우고 다시 썼다. 마침내 편지를 완성하고 다시 읽어보았다. 건우 씨, 모든 게 미안해요. 거짓말도, 상처도, 제가 겁쟁이였던 것도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전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제 멋대로 결정했어요. 불공평했죠.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제 감정은 진짜였어요. 당신과 하늘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진짜였어요. 연기한 게 아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저를 받아주고 다른 삶을 보여주고 사랑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전 떠나요. 아버지가 절 찾을 거예요. 당신들이 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원치 않아요. 몸 조심하세요. 하늘이도 잘 돌봐주고요. 그 아이는 당신처럼 정말 멋진 아이예요. 안녕히 계세요. 유진이가. 그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아침에 건우의 집으로 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두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떠났다. 이틀 후 서울로 돌아오니 아버지와 약혼자 그리고 경호원들이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택시에서 내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드디어 집에 왔구나. 여긴 집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과장하지 마라. 들어가자. 결혼식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결혼식은 없을 거예요. 약혼자 한태민이 다가왔다. 유진아, 어리석게 굴지 마. 우린 서로 잘 어울려. 가문도, 사업도, 모든 게 다. 우린 안 어울려요.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건 거래고 난 참여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그만해라. 넌 결혼하게 될 거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진은 팔을 뿌리쳤다. 아니요, 안 해요. 전 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나가고 상속도 포기하겠어요. 저 없이 마음대로 사세요.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럴 순 없어. 그 회사는 내 것이고 유산도 내 것이야. 할 수 있고 할 거예요. 내일 서류에 서명하고
모든 걸 아버지나 한태민 씨에게 넘기겠어요. 상관없어요. 한태민이 비웃었다. 유진아, 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사치에 익숙한 온실 속 화초야. 유진은 그를 쳐다보았다. 전 3주 동안 산속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직접 요리하고 청소하고 일했죠.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했던 그 어떤 때보다 행복했어요. 그녀는 몸을 돌렸다. 전 가요. 찾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전 더 이상 당신들 소유물이 아니에요. 유진은 단호하게 걸어갔다. 아버지가 뒤에서 소리쳤다. 서유진, 당장 돌아와.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유진은 작고 값싼 월세방에 살고 있었다. 재택 컨설턴트로 일하며 적은 돈을 벌었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상속을 포기하고 서류에 서명하여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아버지는 전화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인생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한태민도 사라졌다. 다른 부잣집 딸을 찾아 약혼했다. 유진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지만 공허했다. 사랑 없는 자유는 그저 외로움일 뿐이었으니까. 그녀는 매일 건우와 하늘이를 생각했다. 전화하고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거절당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은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평범한 종이 편지였다. 열어보니 안에는 아이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이 있었다. 남자,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림 밑에는 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진 언니, 내가 바로 이해 못해서 미안해요. 언니는 우리를 속인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와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이가. 유진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늘이는 그녀를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건우는 어떨까? 유진은 그림을 접어 가방에 넣고 산으로 가는 버스표를 샀다. 3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건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초조해하며 생각했다. 저녁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그의 집 근처까지 갔다. 마지막 몇 미터는 걸어갔다. 집은 조용했고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으며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유진은 문으로 다가가 노크했다.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건우가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유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늘이한테서 편지를 받았어요. 오라고 해서.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제 허락도 없이 혼자 쓴 겁니다. 화났어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아이가 맞아요. 우리 둘 다 기다렸어요. 유진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정말요? 건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에 대해, 우리에 대해,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거짓말했지만 그건 악의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미안해요.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제가 미안해요. 전 겁쟁이였어요.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건우는 그녀를 껴안았다. 이제 믿어요. 네, 완전히요. 그들은 현관에서 별빛 아래 서로를 안고 서 있었다. 하늘이가 집에서 뛰쳐나왔다. 유진 언니, 왔어요. 아이는 그녀의 품에 달려들었다. 유진은 아이를 힘껏 안았다. 왔어. 영원히. 너희가 원한다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해요. 아주 많이요. 그들은 셋이서 집으로 들어가 예전처럼 벽난로 앞에 앉았다. 건우가 말했다. 유진 씨, 정말로 상속을 포기했어요? 네. 왜요?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돈은 날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지만 당신들은 날 행복하게 해줬으니까요. 건우는 미소 지었다. 그럼 새로 시작하죠. 거짓 없이, 진실로만요. 유진이 동의했다. 그들은 벽난로 앞에서 입을 맞췄다. 하늘이가 웃었다. 드디어. 유진은 커피 향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니 나무 대들보와 따스한 아침 햇살이 보였다. 건우의 집, 이제는 그녀의 집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건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하늘이는 식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돌아보았다. 좋은 아침, 유진이 말했다. 좋은 아침, 건우가 대답하며 다가와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하늘이가 미소 지었다. 유진 언니, 앉아요. 오늘은 아빠가 팬케이크 해준대요.
유진은 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온기로 가득 찼다. 별다른 말 없이도 느껴지는 소박한 행복이었다. 아침 식사 후 하늘이는 학교에 가고 건우는 작업실로 갔다. 유진은 집에 남아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채소도 깔끔하고 능숙하게 썰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유진이 받았다. 네, 서유진 씨 되십니까? 아버님의 변호사입니다. 서 회장님께서 유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전 상속을 포기했고 서류에도 서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따님이 압박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어 하세요? 유진은 웃었다. 압박 속에서요? 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결정했어요.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어떤 돈을 준다 해도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 건우가 돌아왔을 때 유진은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말없이 듣다가 물었다. 돈을 포기한 거 후회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 1초도요. 돈은 감옥이었어요. 여기선 자유로워요. 건우는 그녀를 껴안았다. 잘 됐네요. 여기엔 사치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리와 일뿐이죠.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게 제가 필요한 전부예요. 몇 주가 흘렀다. 유진은 새로운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건우를 도와 작업실에서 일하며 나무 다루는 법을 배웠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하늘이는 학교가 끝나면 돌아와 숙제를 했고 유진이 도와주었다. 아이는 점점 더 그녀에게 정을 붙였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유진 언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유진은 멈칫했다. 하늘아, 난 내 엄마를 대신하고 싶지 않아.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돼요? 유진은 목이 메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하늘이는 그녀를 껴안았다. 원해요. 저녁에 건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진 씨, 물어볼 게 있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단순한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비싼 건 사줄 수 없지만 사랑과 가족, 그리고 집을 줄 수 있어요. 유진은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유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요?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유진은 그를 껴안았다. 내 옷 1000번이라도 내라고 할게요. 건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들은 벽난로 앞에서 오랫동안 입을 맞췄다. 하늘이가 문틈으로 엿보다가 미소 지었다. 한 달 후,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동네 성당에서 하객 20명 정도, 이웃과 친구들만 초대했다. 유진은 명품 디자이너의 드레스가 아닌 단순한 하얀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빛났다. 건우는 그녀를 기적처럼 바라보았고 하늘이는 신부 들러리로 부케를 들고 옆에 섰다. 신부님이 서약을 낭독했다. 이제 두 사람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건우는 유진에게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하늘이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유진은 눈물 사이로 웃었다. 응, 진짜 가족. 삶은 계속되었다. 유진은 건우와 함께 일하며 가구 만드는 법을 완전히 익혔다. 그들은 인터넷으로 가구를 팔아 적은 돈을 벌었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다. 하늘이는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가는 꿈을 꾸었다. 1년이 지났다. 유진은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유진아, 모든 게 미안했다. 통제와 압박, 다 미안하다. 내가 옳았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더구나. 만나고 싶으면 전화하렴. 기다리겠다. 아버지가.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후, 그녀는 서울로 가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늙고 지쳐 보였다. 안녕하세요, 아빠. 왔구나, 유진아. 그들은 1시간 동안 삶과 과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말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그 삶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전 제 자리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안다. 사진 봤어. 내가 행복해 보여서 그걸로 됐다. 유진은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잊지는 못했지만 용서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건우와 하늘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건우가 물었다. 좋았어요. 우리 화해했어요. 건우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반년이 지났다. 유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녁에 건우에게 말했다. 나 임신했어요. 건우는 굳어버렸다가 이내 그녀를 번쩍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았다. 정말이야?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유진은 웃었다. 네. 하늘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유진은 몸을 낮췄다. 하늘아, 너 동생 생긴대. 하늘이는 기뻐서 소리쳤다. 정말요? 진짜요. 하늘이는 유진을 힘껏 안았다. 아이는 봄에 태어났다. 검은 머리에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다. 유진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건우는 옆에 앉아 그녀를 감싸 안았고 하늘이는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정말 작다. 아이가 속삭였다. 유진은 남편과 딸,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진짜 가족. 1년 전 그녀는 결혼식에서 도망쳤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이제는 알았다. 그녀는 이곳으로, 그들에게로 사랑을 향해 달려온 것이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가장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유진은 그것을 찾았다. 그리고 더 이상 어디로도 도망치지 않았다. 5년이 흘렀다. 유진은 현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이는 민준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건우가 작업실에서 나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해? 유진은 미소 지었다.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좋은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 물론이지. 건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후회하는 거 있어? 유진은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집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아무것도. 건우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나도 없어. 그들은 현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이와 민준이가 웃고 있었다. 평범한 가족, 평범한 삶. 하지만 유진에게는 완벽한 삶이었다. 때로는 행복이 정문으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눈 덮인 도로 위 부서진 차를 통해, 진실이 된 거짓말을 통해, 사랑이 된 두려움을 통해 찾아온다. 유진은 사랑을 선택했고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